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이 설날, 추석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아닙니까? 설날에 이 조상에 대한 차례, 성묘 이런 걸 통해서요, 조상과 자손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평소에 그 세속적 생활을 벗어나서요, 조상과 가족과 함께하며 유대감, 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요,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또 표현하는 것만큼 이슈화될 수 있는 문제도 드문 것 같습니다. 이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상들, 그리고 이 가족의 존재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라디오 독서실은 그런 자아 정체성을 다룬 소설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김원일 선생의 오만이별, 작품 제목이 오만이별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소설가 김원일 씨, 1942년 경남 김해생입니다. 66년에 매일신문을 통해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참 많은 작품이 있죠. 장편으로 노을, 마당 깊은 집, 늘 푸른 소나무, 불의 제전 등등, 또 소설집으로는 어둠의 혼, 도요새에 관한 명상, 마음의 감옥 등의 작품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유수한 문학상을 거의 대부분 두루 수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도움 말씀 주실 아주대 인문학부의 송현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송현호입니다. 이 김원일 선생, 김원일 씨 하면 아무래도 그 분단이라든가 이산 문제를 정말 집중적으로 일생 문학적 과제로 쭉 다뤄온 대표적인 소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작가 김원일의 문학세계라고 그럴까요? 이걸 좀 전반적인 얼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원일은 그 아버지가 지식인 청년으로서 당시 그 분단 현장에 직접 희생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 김원일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아픈 가족사를 지니고 있었고, 그런 개인적인 그 트라우마가 그 일생 동안을 그 인생에 많은 그 영향을 미쳤던 그런 작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6.25 전쟁과 분단의 비극을 이 작가는 그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하고 있었는데, 분단의 비극을 단순히 아픔의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진정한 자아 찾기를 시도한 그런 점에서 대단히 우리가 기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작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민족 정신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인 문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그 초민족적인 이런 문제까지를 다루고 있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작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김원일 문학이 분단 또 이데올로기의 문제, 이산의 문제를 다뤘다는 게 자신의 개인사적 체험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작품 오만이별이요. 조평한 노인을 중심으로 뭐 전쟁 그리고 분단 이에 따른 우리들의 얘기라고 그럴까요? 이 소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들이 어떤 건지 평론가로서의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작품의 그 표면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조평하는 분명히 이제 폭격에 의해서 과거를 상실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작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민족적인 그 집단 기억 상실증, 이런 것까지를 상징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실존하는 그 상황은 남과 북이 그 분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잊고자 하는, 이건 아마 지금까지 가령 남쪽 같은 경우는 이제 네드 컴플렉스라든가 지나친 그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 이런 것에 대한 그 거부 반응도 있었을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요즘 물질 만능주의가 도래하면서 이제
그러한 어떤 문제는 잊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실존적인 존재로서 우리들의 어떤 가치 상실을 의미한다는 데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될 이런 문제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는 어떤 선행 의지로서 자아 정체성 찾기를 하고 있는 이런 대목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작품을 접해 보시고요. 그리고 작가를 대리한 평론가와의 대화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김원일 소설 오만이별,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시 있는가? 전지불빛이 마당 입구를 스쳐갔다. 불빛과 인기척을 알아챈 염소들이 수런댔다. 전지불빛이 툇마루에 앉은 조씨를 집어냈다. 아이, 불신 나오겠군. 왜 불도 안 켜고 우두커니 앉았어, 그래? 가는 귀가 먹은 터라 황 회장은 조씨를 큰 소리로 나무라곤 마루로 올라와 형광등 스위치를 올렸다. 에이! 아이고, 이 전구를 가려야겠군. 저녁은 먹었어? 한술 떴어. 밥솥엔 혼자 두 끼니쯤 먹을 밥이 남아있었다. 낡은 두레상에는 먹다 남긴 밥그릇에 잔이라곤 김치, 멸치조림, 새우젓이 고작이었다. 나이도 있는데 이렇게 먹어서 어떻게 힘을 써 그래? 저녁에 먹던 김치찌개랑 된장국이 남았으니까 조금 있다가 갖다 줄게. 근데 자네 어디 갔더랬어? 뭐라고? 낮에 말이야. 목을 빼고 구부정히 앉은 조씨가 대답을 않고 허리 위를 가만가만 주물렀다. 허리 아픈 거야? 아니야, 괜찮아. 조씨는 염소를 몰고 범바위로 올라갔다가 새끼 염소 한 마리가 어깨를 놓길래 그놈 뒤를 쫓다가 발을 접질려 바위에 허리를 찌은 게 시큰둥하게 둔통이 왔던 것이다. 한 해 다르게 염소치기며 반농사가 힘이 붙이는 조씨에게 그런 실수는 흔한 일이 되었다. 낮에 말일세. 분교 선상이 마을에 올라왔어. 자네 만나러 집에 들렀더니 없더라며 내일 다시 오겠다더군. 뭐라고? 선생이? 그래, 선상이. 자네한테 손이 누이가 있었다고 했지? 전쟁 때 잃었다는 누이 말이야. 그건 자네 기억하고 있자는가? 누이가 있었어. 폭격 맞고 죽었지. 근데 왜? 1951년 그해 첫 겨울, 조 씨는 누이가 비행기 폭격에 죽었다고 믿고 있었다. 엄마도 그렇게 폭격 맞고 숨을 거두었다. 조 씨는 엄마가 숨을 거두는 순간을 누이와 함께 지켜보았다. 만약에 말일세, 그 누이가 아직 살아서 자네를 찾는다면 어떻게 하겠나? 날 찾는다고? 네. 실없는 소리 말게. 내가 본 걸. 갑자기 비행기가 나타나 총을 쏴대고 폭탄이 떨어지는데 사람이 그때 많이 죽었어. 나중에 보니 누이가 없어졌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 폭격 맞고 죽은 거야. 자네는 말이야, 누님을 늘 누이라 불러 헷갈리네. 자네 말대로라면은 손 위로 누님 맞지? 그렇지? 그래, 맞아. 내 위인 누이야. 조 씨는 그해 겨울 살을 도려내는 듯한 주위가
아직도 살갗에 알얼음으로 박혀있는 듯 진저리를 쳤다. 눈 내리고 너무 추웠어.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폭탄을. 그때 사람이 많이 죽고 누이가 눈몰아치는 한겨울에 피난 나오다 비행기가 나타나 폭탄을 떨어뜨려 사람이 많이 죽었겠군. 그때 꽝 하고 폭탄이 터지자 그 진동으로 자네 귀청이 떨어져 나갔고, 누이도 그 파편에 죽었다는 거지? 맞아. 내일은 말이야, 멀리 나서지 말고 집안에 죽치고 있어, 알았지? 현 선생이 자네를 만나러 온다니까 내가 같이 옴세. 현 선생이 인터넷인가 그걸 하다가 누이가 자네를 찾는 걸 알았다네. 누이가 날 찾는다고? 거짓말이야. 조만간에 나와 종신 황 박사님이 똑같이 닮은 사람도 만들어낸대. 자네 누이가 벌써 맹그러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현 선생 말로는 자네 누이 비슷한 분이 전쟁 때 잃은 남동생을 찾고 있다더군. 자, 나 그럼 내려감세. 조 씨가 배웅을 하러 한쪽 다리를 절며 내려섰다. 아니, 다리를 왜 절어? 괜찮아. 이 사람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차졌어. 감기 조심하고 군불 안 뗐다면 전기장판에 스위치 넣고 자라고. 뭐니 해도 늙을수록 몸을 따스히 해야 되는겨. 바람이 아주 세차. 별도 가물가물 하는군. 이 말도 잘 안 들리는데 눈까지 가나봐 이제.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 바람 잠잠한 한겨울밤이나 여름밤에 별이 밝지. 아래. 조 씨가 전기밥통에 남은 밥을 한술 던 뒤 밀린 손빨래를 대충 맞춰놓았을 때 과 황 이장이 언덕 위 조 씨 집으로 올라왔다. 젊은 선생은 등산 모자를 벗으며 조 씨에게 인사를 차렸다. 저 우선 영감님 사진부터 찍겠습니다. 사진? 왜 사진까지? 아이고, 그래도 실체 알아보군 그래. 허리를 펴고 정면을 바라보세요. 조 씨는 시키는 대로 꼿꼿한 자세를 취했다. 그러자 뒤허리가 결려 얼굴을 찡그렸다. 자, 김치. 예, 김치. 웃으세요. 예, 그렇게 웃으세요. 자, 하나, 둘, 아이고, 셋. 그러고 보니 조씨 상판이 영판 염전을 닮았어. 자, 다시요. 그래. 하나, 둘, 셋. 영감님, 6.25 전쟁 나기 전에 어디에서 사셨어요? 가는기가 먹었으니까 큰 소리로 말해야 해요. 저 어디 사시다가 당주골로 들어왔냐고요? 저기 산 넘어 먼 데야. 거기가 평안도라고 하대. 그래서 내 이름이 평안이 아니오. 실없는 사람이군. 조 씨는 묽은 눈을 껌뻑이며 느릅나무와 개암나무에 눈을 주었다. 개암나무는 염소 아저씨 조서방이 데려온 자식 평안에게 내 엄마와 누이 보듯 하라며 심은 나무였다. 보자. 내 나이 61 아닌가. 전쟁 난 이듬해라면 학교도 아직 입학 안 한 겨우 7살 아니었나. 나도 그때가 가물가물한데 나보다 2살쯤 위긴 하지만 제 이름이 나이도 몰랐던 조씨가 전쟁 전 이북에 살았던 곳을 어떻게 기억하겠어. 조 씨가 염소 아저씨를 따라 당주골로 들어온 게 전쟁 난 이듬해 봄이었다. 면소장 바닥에 비럭질하는 전쟁고화가 널렸는데 그런 애들 중에 하나야. 이번 장난에도 눈에 띄게 그 귀먹보라도 애가 하도 순둥이나 데려왔지. 염소 옆에 허수아비 같은 한 소년이 겁먹은 얼굴로 떨고 있었다.
사람들이 소년을 둘러싸고 이것저것 물었다. 소년은 주눅이 들어 이름과 나이를 물어도 대답을 못했다. 소년은 떼국에 쩐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오마니와 누이란 말만 흘리며 큰 소리로 울었다. 정수리 흉터로 봐서 전쟁 때 파편을 맞아가지고 머리하고 귀를 다쳐가지고 바보가 된 거 이게. 이 오만이란 말은 평안도에서 쓰는 그 엄마라는 말이니까 평안도에서 피난 나왔을 것이 틀림없구만. 그리고 이 남쪽으로 피난 내려오다가 엄마하고 누이가 죽어서 저렇게 그냥 큰 소리로 우는 거 아니오. 그 조서방도 참 그 면소지소에 맡겨 고아원에 넘기든지 해야지. 이런 귀목보 바보 아이를 데려와서 어쩔 작정이야. 당장 기서로 데려다 주게. 응? 사람이 어디 염소 새끼야? 그 자식도 둘뿐인데 내가 친자식으로 여겨서 내 자식과 똑같이 키우면 되니까 그만들 하게 좀. 마을에서는 사람 좋기로 호가 난 조서방인지라 그 말을 믿었다. 조서방은 조평안이란 이름으로 두 자식 아래 호적에도 올렸다. 나이는 어림잡아 10살로 올렸다. 현 선생은 학생 수가 고작 6인 초등학교 분교 교사를 자원한 총각 선생이었다. 현 선생은 60 넘은 노인들이 대부분인 당주골의 상담역을 맡아 노인들을 도와주고 있었다. 영감님, 혹시 누이 이름이 기억나세요? 누이? 그냥 누이라 불렀어. 이름은 몰라. 영감님, 평안남도 안주군이 고향 맞죠? 몰라 그것도. 영감님 누이 이름이 이순옥 아니에요? 이순옥? 조순옥? 그렇겠군. 그래. 아니야? 모르겠는데. 조 씨가 뭘 그렇게 캐느냐며 찌무룩한 얼굴로 현 선생을 흘겨보았다. 현 선생, 조씨가 그런 사람인 줄 내 대충 말했잖요. 좀 구체적으로 말해보더라고. 인터넷인가 거기에 조씨를 찾는다며 뭐라고 치려는디? 예, 한국에 온 지 20년째로 경남 거제도에 사는 스위스 출신 간호사 선생이요.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스위스에 사는 안나 리라고요. 한국 이름은 이순옥인데 전쟁 때 헤어진 남동생을 찾는다고요. 남한 땅이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도 아니고, 스위스란 나라는 구라파에 있지 않은가? 스위스에 산다는 조씨 누이되는 노친네가 죽기 전에 동생에게 유산이라도 넘겨주겠다며 나타났단 말인가? 거제도에 산다는 스위스 간호사는 또 누구야? 스위스에 사는 이순옥 여사 현지 가족의 부탁을 받아서 예. 줄리란 간호사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니까요. 이순옥 여사 나이는 67이고 고향은 평안남도 안주군, 남동생 이름은 이중길이라고요. 1951년 일사후퇴 때 평안남도 안주에서 피난 나오다가 어머니는 폭격에 돌아가시고 남매만 경기도와 충청도 접경지대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또 비행기 폭격에 그만 헤어졌다고요. 이 출신지와 나이를 따져보니까 염소 키우는 영감님과 비슷해서 후딱 조평안 영감님이 떠오르지 뭐예요. 장본인이 기억을 못하니 성씨와 이름이야 다르다 치고 다른 건 다 맞잖여. 응? 틀림없이 조씨가 순옥이란 노친네 동생이 맞다고. 응? 조씨가 염소 아저씨와 함께 당주골로 들어왔을 때 평안도 말씨를 썼으니까 평안이 아니야. 출산지야 정확히 모르겠지만 도접경이라면 성안 부근에서 폭격 맞아 누이 잃고 조씨 혼자 천안까지 내려온 게야. 여기가 천안시 성남면 아니야? 근데 현 선장. 예. 그쪽에서 왜 여태까지 동생을 안 찾다가 서로 늙은 이제사 찾아볼 마음을 먹었을까? 한국에 수소문에 써도 이름이 다르니 못 찾았겠고요. 이쪽에선 누이가 전쟁 때 폭격 맞고 죽은 줄 알아 찾을 생각을 안 했고요. 그런데
조씨가 누이를 만난데도 가는 길까지 먹은 맹한 사람이 50년 전 누이를 어떻게 알아봐? 저쪽 역시 그렇겠지? 얼굴도 많이 변했을 텐데 무엇으로 남매간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자, 여보게 현선상. 예. 인터넷에 조씨의 무슨 특징 같은 건 씌어 있는지 그걸 알아봐줘. 신체 어디에 점이 있다거나 흉터가 있다는 거 뭐 그런 거 말이야. 조씨 머리통에 지네꼴로 큰 흉터가 있긴 한데 특징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고요. 인터넷에 부모님과 고향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띄웠는데 저로서도 사진에 박힌 소년이 이 조평한 영감님이란 데는 확신이 안 섭니다. 사진 아래에 조국 해방을 맞아라는 글씨가 박혔던데 45년 해방된 해라면 조평한 영감님이 너덧살 때라. 그렇단 말이야. 내가 보면 맞출 수 있어. 난 조씨가 강주골로 들어올 때 봤으니까. 어? 황 의장은 말을 하고 나자 금세 자신이 없어졌다. 당시 조 씨의 추레한 입성과 마른 몰골만 떠오를 뿐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 듣듯 무관심한 조 씨를 보고 역정을 냈다. 이 사람아 뭐라고 말 좀 해봐. 자네 누이가 나타났다는데 사람이 어찌 그렇게 남의 소문을 멍하니 앉아서 그래? 전쟁 때 폭격 맞고 죽었다는 누이가 구라파 스위스란 나라에 살고 있다자는가? 황 의장이 답답하다는 듯 조 씨 소매를 흔들어도 조 씨는 별다른 느낌이 없어 보였다. 아이, 오늘 노는 날이야? 저 일요일이라 수업이 없어요. 현 선생은 과거 행적에 대해 조 씨에게 더 물어보았으나 별다른 수확이 없었다. 제가 줄리 선생 메일에 사실대로 답장 올리고 저쪽 소식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컴퓨터 화상 대화도 가능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조평한 영감님이 이순옥 여사 남동생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입니다. 저쪽에서 서로 만나서 확인해보자는 연락 올 때까지 적극 나서 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당주골로 조평한 영감님 들어왔을 당시 목격했던 증인은 더 없겠습니까? 벌써 여길 떠났구나. 나이들 다들 돌아가셨지. 환갑 넘긴 내가 아직 이장직에서 손 못하는 처지니까 말해서 뭐야. 당주권은 이제 이빨 빠진 노인 천재 아닌가? 현 선생은 거제도에 거주하는 줄리 선생 이메일로 답장을 보냈다. 조 씨의 현재 사진, 신체 조건, 정수리 흉터와 귀가 좀 먹었다는 점, 지나온 이력을 써보냈다. 그날 저녁, 그는 인터넷 채팅으로 줄리 선생과 대화를 나눴다. 줄리 선생께서는 어떻게 안나리 여사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제네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할 당시 한국 간호사들과 기숙사 생활을 함께하며 김치와 김 맛보았고 한국어 배웠습니다. 그 인연으로 한국 여행하게 되었고 한국 땅주와 15년째 거제도에서 예수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제네바로 나갔다 안나리 여사 사연을 그분 따님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소원인 생존에 있을 동생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안나리 여사가 여태 동생을 찾지 않다가 왜 이제 나서게 되었답니까? 외삼촌 되는 분이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폭격을 모면해 생존해 있거나 미국으로 입양되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전 안나리 여사가 한국 관계 기간에 이중길의 출생지, 이름, 나이를 대어 찾아달라는 편지를 보냈지만 아무 소식 없었답니다. 안나리 여사는 지난봄 제네바 시민단체 평화위원회가 벌인
이라크 주둔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시위에 노구를 이끌고 참가했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안나리 여사가 평소에도 그런 국제정치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따님 말씀으론 안나리 여사는 전쟁에 적극 반대하는 평화 옹호주의자였다고 합니다. 본인이 어린 시절 한국전쟁 겪었기 때문이겠죠. 현 선생님, 안나리 여사는 기적적으로 일주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생존해 있는 동생 모습을 생시처럼 똑똑히 봤다며 동생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꼭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는지 꿈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양치기 동생 보았답니다. 동생의 환영을 보았다는 그 말에 자녀분 견해는 어땠습니까? 신이 잠든 어머니 영혼을 찾아와 기적의 선물을 주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양로원을 찾아간 제게도 안나리 여사가 산중턱에서 양치는 동생을 본 장면을 너무 생생하게 들려줬습니다. 다리가 편치 않아 휠체어에 의지하긴 했지만 안나리 여사의 건강은 비교적 양호했고 정신 상태는 분별력과 판단력 있었습니다. 외삼촌을 만날 기대에 부풀어 어머니가 다 잊은 한국말 공부를 새로 시작했다고 아드님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순옥 여사 동생이 틀림없을 거라는 이메일을 4통 받았는데 현 선생님이 말씀한 조평안 노인도 그중 한 분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서로 상봉하게 된다면 전쟁 전후 상황을 온전하게 기억하고 있는 안나리 여사가 동생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제네바에서 연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DNA 검사 방법도 있긴 합니다. 현 선생의 소형 차편에 조 씨와 황 이장이 동승하여 서울 워커힐 호텔 커피숍에 도착했다. 오후 2시에 줄리 선생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봐 조씨, 곧 만나게 될 이 여사가 설령 자네 누이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실망 말더라고. 응? 맴을 침착하게 가져. 묻는 말에만 사실대로 대답하면 돼. 알았어? 아니, 누가 뭘 했나? 설마 누이가 되살아났을 리에 없지. 난 아직도 못 믿겠어. 어제 현 선생 차편으로 조 씨는 면에 나가 목욕과 이발을 했고 새로 사입은 뻣뻣한 점퍼를 걸치고 있었다. 현 선생의 권유로 군청색 모직 바지와 구두까지 샀는데 이번 기회에 갖추고 나서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스치장을 한 셈이었다. 성안에 산다는 이 씨 가족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시골에서 올라온 것 같은 가족은 뵈질 않은데 그래. 영감님이 안나리 여사 동생이 맞을 가능성이 한 80%쯤 된다면 성안에 산다는 이 씨 노인이 맞을 확률은 90%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동기간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섭섭하게 마무리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걱정 말어. 난 그저 염소 걱정뿐이야. 겨울이 코앞에 닥쳐오는데 부지런히 근처를 장만해야 해. 갈색 투피스에 핸드백을 든 줄리 선생이 들어섰다. 그녀가 너른 커피숍을 살피더니 현 선생과 눈을 맞추자 이쪽으로 걸어왔다.
세 사람은 줄리 선생과 인사를 나누었다. 오래 기다리셨죠? 조평안 어르신 맞습니까? 제가 평안입니다. 성안에서 오신 이씨 노인 가족은 만나보셨습니까? 네, 오전에 접견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요? 참, 점심 드셨습니까? 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간단히 먹었습니다. 우리 측에서 대접해야 하는데 결례되었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 객실로 올라가시죠. 가족이 묵는 객실에서 접견하기로 했으니까요. 네 사람은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황 이장은 층수를 더해가며 깜빡대는 숫자를 보다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침묵을 깼다. 성안 묵은 도로에서 비행기 폭격당했겠다. 평안도 안주 출신에다 성씨가 이씨라면 그분이 틀림없겠군요. 예, 기왕지사 이렇게 된 일 우린 모처럼 서울 구경이나 하고 내려갈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말 조금 아끼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곧 안나리 여사 가족 만나보시죠. (12층에서) 일행은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왔다. 줄리 선생이 앞장을 섰다. 코너를 돌아 첫 객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듯 40대 초반의 서양 여자가 문을 열어주었다. 안나리 여사의 며느리였다. 넓은 거실에 아들, 딸을 양쪽에 거느린 안나리 여사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군살 없는 달걀형 얼굴에 뾰족한 턱이 조 씨와 닮았음을 현 선생과 황 이장이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러면 그렇지. 이 늙은이 눈은 못 속이는 기여. 혼혈티가 나는 남매는 근엄한 표정의 안나리 여사와는 달리 미소를 머금은 채 조 씨를 박수로 맞았다. 조 씨가 어설픈 웃음을 입가에 물고 연방 머리를 조아렸다. 줄리 선생이 나서서 서로를 소개하자 그들은 한국말과 프랑스말로 인사를 교환했다. 안나리 여사만이 꼿꼿이 앉아 조 씨를 뜯어보고 있었다. 조 씨 어르신께서는 귀가 어두우니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게 전하죠. 안나리 여사가 직감으로 무엇을 잡았는지 가볍게 탄식을 흘렸다. 아버지가 살아계셔. 나이가 들었다면 저런 모습일까? 선생님은 자녀 없습니까? 줄리 선생이 제네바 대학에서 동양사를 가르치는 안나리 여사의 딸의 질문을 통역했다. 자식 말이요? 없어요. 그게 말입니다. 맞아. 내가 말하지요. 혈혈단신이라 마을에서 장가를 보내줬지요. 그런데 조씨 팔자가 그런지 얘 팬네가 한 달을 못 넘겨 도망쳐버렸으니 그 조씨가 밤마을 나갔을 때 염소까지 몰고 주랭랭을 놓았답니다. 자식 만들기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조씨가 사람이 좀 그렇다 보니까 마누라 간수를 잘 못한 거지요. 그래서 제사상 차려줄 손이라도 봐야 하잖냐며 마을에서 새로 여자를 맞춰주려 했더니만 본인이 싫대요. 또 전쟁이 나면 어쩌냐며. 그분은 쭉 궁성맞은 호라비로 살아왔지요. 줄리 선생 통역에 안나리 여사만 빼고 가족이 모두 웃었다. 불쌍한 사람. 제 이름조차 잊었다니. 조심하리요. 전장난 이듬해 마을로 처음 들어왔을 때 지 이름도 모른 채 오만이 누이만 찾았다오. 응? 평안도 말실쓰기에 거기서 피난 나온 아인 줄 알고 마을에서 평안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오. 이 사람아!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만 있지 말고 뭐라고 문 좀 떼봐. 참.
내가 무슨 말을 하게. 저분이 누이라고? 글쎄. 줄리 선생이 안나리 여사 가족에게 황 이장과 조 씨 반응을 통역했다. 안나리 여사 가족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는 듯 머리를 끄덕였다. 조평안 영감님은 전쟁 전 기억을 상실한 채 어머니하고 누이가 그 춥던 겨울에 비행기 폭격으로 사망했다는 사실만 기억할 뿐입니다. 이순웅 여사께서 전쟁 당시의 상황을 말씀해 주신다면 영감님 잠재의식 속에 묻힌 기억의 실마리가 풀려날지도 모릅니다. 전 그 점이야말로 두 분이 혈육임을 밝혀내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안나리 여사가 조 씨를 정면으로 주시했다. 갑자기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다. 아버지가 전사했다는 통지서가 집으로 배달되던 그해 가을, 어머니가 우리를 안고 오랫동안 통곡하신 걸 기억합니까? 줄리 선생의 통역에 조 씨가 안나리 여사를 멀거니 보며 눈만 껌뻑였다. 그날 진종의 가을비가 내렸는데 조 씨는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저었다. 어머니와 우리가 피난 내려올 때 집차 타고 후퇴하던 미군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피난민 대열에서 장정들만 따로 골라내 두 손을 들게 하고 한자리에 모아 총 쏘아 죽인 거 기억합니까? 인민군이 민간복으로 바꿔 입고 피난민 대열에 섞여 있다고 그들은 인간으로서는 참아할 수 없는 그런 짓을 저질렀지요. 그때 미군을 본 게 생각납니까? 줄리 선생이 통역하자 황 이장이 불끈 나섰다. 그건 이 여사가 분명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피난민 대열 속에 인민군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살랑은 총을 피난 보따리 속에 감추고 있다가 미군을 만나면 드르륵 갈려대시오. 미군들이 그런 봉변을 당하니까 피난 대열만 만나면 잔뜩 겁먹었어. 또 총질당할까봐. 조 씨 얼굴에 환기가 번지더니 푹 맞은 듯 떨어댔다. 손까지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머리를 흔들며 소리쳤다. 아니야요. 피난 나오던 날 못 봤지요. 정말 아무도 노래 몰라요. 안나리 여사 가족은 제정신을 놓친 듯한 조 씨를 주목했다. 줄리 선생은 언짢은 표정이었고 현 선생은 그만 좀 나서주길 바라는 눈길로 이장을 보았다. 안나리 여사는 주위 분위기에 아랑곳 않고 애써 서름을 억눌렀다. 어린 동생을 데리고 하염없이 걸었던 그의 겨울 추위와 배고픔을 나는 이때까지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럼 내가 묻겠어요. 어머니가 숨을 거두었던 겨울밤은 생각납니까? 황 이장이 답답해 미칠 지경이라는 듯 조 씨 무릎을 흔들었다. 이 사람아, 그건 기억난다 했잖아. 꿈을 내지 말고 어서 말해. 그래. 기억나. 그렇다면 어머니가 숨 거둔 그날 밤 하늘을 보고 내가 했던 말은 기억합니까? 별 말입니다. 분명한 한국 발음이었다. 그녀는 터지려는 울음을 손수건으로 막았다. 한순간에 실내는 숙연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조 씨 얼굴에 쏠렸다. 별. 하늘의 별. 별 보고 내래 뭐라고 했어? 오만이의 별. 거기 있어. 조 씨 입에서 꿈결인 듯 그 말이 흘러나왔다. 손수건으로 격한 감정을 다스리던 안나리 여사의 비탄이 터졌다. 오만이 별을 알다. 나 동생이 틀림없다. 엄마가 숨을 거둔 겨울밤이었다.
폭격에 반쯤 허물어진 빈 집의 천장 사이로 밤하늘이 보였고 찬 별들이 가득 박혀 있었다. 춘길아,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 2개를 봐. 아바지 별하고 오마니 별이야. 천지강산에 우리 둘만 남기고 아버지가 오마니 대빌고 하늘로 가서 별로 떴어. 저기 오마니 별 보이네? 이보라, 정길아, 내 이름이 정길이야. 이리 오라. 현 선생이 얼른 카메라를 들이댔다. 며느리가 준비해둔 꽃다발을 들고 활짝 웃으며 조 씨 쪽으로 걸어왔다. 김원일 소설 오마니별, 지금까지 출연해 박유나, 김세영, 윤기황, 박영재, 홍선영, 김석환, 정형석, 장민혁, 남도형, 전진아, 박희은, 임미진, 음악 강원기, 효과 안익수, 김성필, 신연파였습니다. 예, 오마니별 도 말씀 주시는 아주대 인문학부 송현호 교수와의 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송 선생님, 예, 네. 안나리가 원래 혼수 상태였다 깼어요. 동생을 만났어요. 오마니별이란 말이 조영감 노인의 입에서 이렇게 탁 나오는 걸 보면서, 내 동생이구나 하고 번뜩 깨들고 마지막에, 이게 굉장히 극적 장면이에요. 이게 아마, 저도 이산 가족이거든요. 북에서 다들 내려오셨는데, 이게 눈물이 아주 찔끔 나는 예. 그런 대목인데, 안나리에 독백 속에 나오죠. 너 기억을 하니? 미군들이 우리 장정, 피난민, 민간인이죠. 끄집어내갖고 그냥 총살시켜버린 거. 그랬더니 황의장이, 여기서 이장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 이데올로기가 대립되던 시절 정부 방침, 이 우파적인 정부에 충실했던 아마 그런 대변자일 거겠죠.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인문군들이 민간복하고 숨어 있다가 나와서 미군들하고 싸운 거다. 이제 정반대 얘기를 해요. 아마 작가는 이걸 그 중에 어떤 거라고 답은 내리진 않았어요. 이게 우리 내부에 잠복해 있던 이데올로기의 충돌, 또 대립, 그래서 생겨나는 회피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다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사파입니다. 네. 이 부분이 아마 작가의 작가의식이 굉장히 돋보이는 이런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은 분단의 극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어떤 병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통합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상대방이 살아온 문화라든가 역사에 대한 포용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완벽한 통일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봤을 때 지금 반공 이데올로기라든가 또는 네드 컴플렉스, 그 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반자본주의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문제가 대단히 시급하다. 이런 것을 여기에서 은연중에 보여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안나리 여사는 중립국에 살고 있는 만큼 미국 간섭으로부터 대단히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렇겠죠. 반면에 이 황의장의 경우는 반공 이데올로기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나리 여사는 현장에 있었고 황의장은 현장에 있었지 않았죠. 예. 이것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대단히 큰 것이죠. 작가는 그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이런 태도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작가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청취자 여러분들 향해서요, 이 오마니별,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라고 그럴까요?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작품은 문학서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가가 등단 이후에 꾸준히
분단과 이산화 문제를 즐겨 다뤄왔는데 그런 노정이 빛나는 어떤 역작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분단의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한 그런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를 그 한반도의 한민족의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걸 세계로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히 전쟁에 대한 그 비판적인 그런 시각과 또 인류에 대한 사랑의 문제를 여기에 제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이 기존에 있었던 그 김원일의 작품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그런 의미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만이별 작품의 의미가 지금 송 선생님이 말씀한 송현호 선생님 말씀처럼 하나의 이야기에서부터 조금씩 더 확장돼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안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듭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대인학과 송현호 교수가 도움말을 주셨습니다. 수출이 전부였습니다. 땀과 노력으로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내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본시장이 성장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준비할 때입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한국증권업협회. 안녕하세요. 한성기입니다. 얼마 전 서재를 정리하다가 옛날 LP판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야, 이 노래 오랜만인데. 어디? 예전엔 아내와 함께 커피 한잔하면서 이 노래 참 많이 들었었는데 가만히 있자. 커피 한잔 해야지. 음악의 향기에 그윽한 커피 향기까지. 전 그날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활의 여유를 더해주는 향기로운 시간. 맥심이 함께합니다. 지구 어딘가에선 항상 아침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아침이 시작되는 모든 곳에 베이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던킨 베이글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행운하다. 아침 그리고 베이글. 던킨 도넛. 어떤 변화를 막는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는데 이게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라고 그럽니다. 변화되어야 마땅한데도 변화되지 않는 건 바로 그런 집착 때문이다. 뭔가 답답하고 지루하고 벗어날 길이 없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부디 자신의 과거와 경쟁하고 벽을 뛰어넘는, 그래서 무언가 극복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추진력은 잊혀지지 않는 과거들, 우리 자신을 되새겨볼 수 있는 에너지,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안한 설날 연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극본 송윤지, 기술 이흥규, 연출 이계창이었습니다.